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의 지혜는 책은담에 나오는 언뜻 들으면 조금 역설적인 말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용 미진해심 의견 내해심지 모적 성생 미필장도 총명 내장 도지번병.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건 단순한 이익이나 욕망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생각이며 도를 막는 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기 총명함이라는 것이다. 책은담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 여겼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이 말 속에 담긴 지혜를 풀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어볼 내용은 이용 미진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욕, 즉 이익과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도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말합니다. 이익과 욕망은 적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늙어가면 편안해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그 욕망을 포장하면서도 스스로를 옳다고 믿어버리는 생각입니다. 그럼 겸손한 상인과 아는 체한 선비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죠. 돈이 많아도 배운 게 없으니 입을 닫고 있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는 마을에서 홍수가 나자 자신의 재산을 털어 모두를 구제했습니다. 반면 평소에 아는 척이 많던 한 선비는 자신은 도를 아는 사람이라며 고고한 척만 하다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해치는 건 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었구나. 도리를 해치는 건 오히려 내가 도를 안다는 그 생각이었구나. 두 번째 풀어볼 내용은 의견 내의 심지모적입니다. 이는 의견은 마음을 해치는 해충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다는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다 살아봐서 알아. 그건 옛날부터 그래왔어. 이래야만 옳은 거야. 이런 말들 속에는 다른 시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해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화로 장인의 고집과 어린 제자의 창의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예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도자기를 빚으며 최고의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유약을 바르고 굽는 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색감도 좋고 질감도 매끄러웠죠. 하지만 장인은 말했습니다. 그건 정통이 아니야. 그렇게 해선 안 돼. 그 말에 제자는 실망했고 결국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인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장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새로움이 아니라 그걸 막아버린 내 생각이었구나. 세 번째 풀어볼 내용은 성생 미필장도입니다. 이는 음악이나 미색이 도를 막는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책은담은 여기서도 흔히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쾌락, 즉 음악이나 이성적 즐거움이 도덕적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마음이다. 좋은 음악 한 곡, 아름다운 풍경, 가족과의 즐거운 대화도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에 이르는 길은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풀어볼 내용은 총명내장도지번병입니다. 이는 총명함이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 울타리이다는 뜻으로 이 말은 정말 통렬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총명하고 똑똑해지는 것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말합니다. 지나친 총명함은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다. 왜일까요? 총명한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겸손을 잃기 쉽습니다. 결국 지혜가 아니라 교만으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정보는 넘치고 판단은 빠르며 말은 누구보다 유창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생각이 빠른 사람이 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총명함이 스스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은담의 9절 이용 미진해심 의견 내해심지 모적 성생 미필장도 총명내장도지번병을 통해 이익도 쾌락도 총명함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진짜 해로운 것은 고집, 교만, 위선, 그리고 판단의 독단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해충처럼 자라고 있는 고정된 생각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군맹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자로는 무리군, 눈멀맹, 어루만질 무, 코끼리 상. 즉,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뜻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가 말하는 진리의 본질,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부르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마을에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에게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자 각자 자신이 만진 부분만을 전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했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처럼 넓다고 했고, 귀를 만진 사람은 넓적한 부채 같다고 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남의 말은 틀렸다고. 이것이 바로 군맹무상,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아는 듯 말하며 생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군맹무상을 경험할까요? 뉴스 한 줄만 보고 사실 전체를 아는 듯 말할 때, 상대의 한마디만 듣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할 때, 우리는 모두 코끼리의 다리나 귀, 꼬리만을 만지고서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 분열, 갈등을 낳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군맹무상과 같은 상황으로 형제가 다툼을 벌이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동생은 산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생신에 오랜만에 둘이 만났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해. 인간관계가 전부야. 동생은 말했습니다. 아냐.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사는 게 진짜야. 둘은 서로의 삶을 무시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코끼리의 귀와 다리를 놓고 서로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꼴이구나. 그 말에 형제는 멈칫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리만 만져선 코끼리를 알 수 없듯 한 가지 측면만 보고는 사람도 세상도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오해와 다툼은 내가 아는 게 전부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착각은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세대 간의 소통을 막고 사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예화로 상담소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중년 남성과 20대 청년이 동네 상담소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요즘 세상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서로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중년은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했고 청년은 기성세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둘을 같은 방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혹시 둘 다 코끼리를 만져본 적은 없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각자의 시선이 부분만을 바라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가끔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종종 코끼리의 꼬리만 만진 채 이게 전부야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한 번 혼냈다고 이 녀석은 원래 말을 안 들어라고 단정짓고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확신하고 나의 경험만이 진리라 믿으며 세상을 좁게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반경의 이야기, 군맹무상, 곧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다를 통해 부분만을 알고 전체를 아는 듯 말하는 어리석음, 진실은 언제나 관계 속에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열린 마음과 겸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왜 저 사람은 저래?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생각 혹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생을 맑히는 고전 한 구절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교 경전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참된 사람다움, 곧 군자의 풍모란 무엇인가? 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군자유 삼변 망지어면 즉지야온 청기언야려. 이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멀리서 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하다. 는 뜻입니다. 짧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죠. 오늘은 이 구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지어면을 풀어보겠습니다. 망지어면. 군자는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다. 이 말은 단지 무서운 사람, 차가운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군자는 자신의 품격과 태도로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신중하고 옷차림이나 자세도 단정하며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세를 고치고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저 존재만으로 주변을 바르게 세우는 힘. 그것이 바로 군자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럼 이 말과 잘 어울리는 정승과 대감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조용히 걸어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인물이 하나쯤은 등장합니다. 바로 정승이나 대감 같은 고위 관료죠.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무언가 말하기 전에 긴 침묵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긴장을 하죠.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소 살아온 모습이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망지엄연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즉지야온을 풀어보겠습니다. 즉지야온, 이는 가까이 다가가면 군자는 따뜻하다 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위험이 있지만 막상 곁에 가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엄숙하기만 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자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포근하게 대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학문적으로 매우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뵌 사람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가 질문을 하며 말을 더듬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네. 부끄러운 건 아는 척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을 톡톡 치며 여기 와서 앉게나 하며 다정히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멀리선 근엄하지만 가까이선 따뜻한 모습. 그것이 군자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청기언야려를 풀어보겠습니다. 청기언야려, 이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원칙이 있고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자의 말은 헛된 과장이 없고 말장난도 없고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며 늘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구절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멀리서 봤을 때 신뢰와 존중을 주는 사람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의 말은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말인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경험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배와 자녀 세대에게 전해줄 말과 태도로 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말, 군자유 삼변 망지어면 즉지야온 청기언야려. 즉 군자는 멀리선 엄숙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을 들으면 분명하다는 구절을 통해 외적인 품격, 내적인 따뜻함, 언어의 분명함,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군자다운 사람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표정과 태도, 말 한마디를 돌아보며 세 가지 변화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조심스럽고 가까이선 정겹고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간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의 한 구절은 조선시대 이후 가장 널리 읽힌 교훈서 중 하나인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성리서 운 전물지요 기소불용 물시여인 행유부득 반구제기.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원인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짧지만 이 말 속엔 인간관계, 삶의 태도, 자기 성찰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하고 어떻게 실패를 대하며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소불용 물시여인 구절부터 풀이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공자의 유명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논어에도 나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쉽고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지키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민감하지만 남 입장에서는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말에는 예민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던진 말에는 둔감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불만이 가득하지만 남을 대접할 때는 인색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다. 관련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손님이 줄을 기다리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느려? 사람 줄 서 있잖아. 그런데 몇 분 뒤 자기 차례가 되자 그 손님은 주문을 바꾸고 영수증을 다시 달라고 하며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직원은 묵묵히 웃으며 응대했지만 다음 손님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차례일 땐 괜찮고 남 차례일 땐 불편하죠? 그 말에 앞선 손님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일화 속에도 기소불욕 물시여인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풀어볼 구절은 행유부득 반구제기. 인생의 고비마다 꼭 붙잡아야 할 문장입니다. 무언가를 행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남 탓 말고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라. 누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상황, 사람, 운, 제도, 여러 외부 요인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그런 우리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 혹시 내가 간과한 건 없는가? 마음의 자세는 어땠는가? 두 번째 일화로 장사의 실패와 아버지의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성껏 메뉴를 준비하고 서비스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오지 않았고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경쟁도 심하고 배달도 문제야.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손님이 없던 시간에 뭘 했니? 그냥 앉아서 기다렸죠. 할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근처 상권을 분석하거나 신메뉴라도 연구했으면 어땠을까? 그 말에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행하고도 얻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말. 그제야 가슴에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민감해지고 더욱 남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고전이 가르쳐주는 기본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은 마치 삶의 나침반처럼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여인 행유부득 반구제기,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를 통해 인간관계의 기본, 자기 성찰의 자세,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고전이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너무나도 유효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 내가 들었으면 기분이 좋을까? 내가 지금 탓하고 있는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나, 더 따뜻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전의 말씀은 맹자에서 전해 내려오는 짧고도 깊은 구절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형색 천성야 유성인 연후 가이천형. 형체와 기색은 하늘이 준 본성이며 오직 성인만이 그 형체의 능력을 제대로 밟고 살아간다. 조금 생소한 듯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 자질, 생김새를 타고나지만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오직 지혜롭고 덕을 쌓은 사람만이 그 타고난 본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외모와 성격,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 완성은 어디서 오는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얼굴과 몸, 기질과 성격을 타고납니다. 누군가는 눈이 크고, 누군가는 키가 크고, 누군가는 차분하고, 누군가는 열정적이죠. 이처럼 형색, 즉 모습과 기색은 애초에 하늘이 정해준 것, 다시 말해 천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천성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외모에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자기 성격을 싫어하며 고치려 하고, 누군가는 남과 비교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형색은 하늘이 준 것이다. 너는 이미 그 자체로 귀하다. 오늘의 구절과 관련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에 무예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신체도 건장하며 싸움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어리석다. 책을 읽지 못한다. 왜 나는 머리가 좋지 못한가? 그러던 중 한 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인은 장군의 무술을 보며 감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준 검입니다. 나는 하늘이 준 붓입니다. 칼이 붓을 부러뜨릴 순 있어도 실을 써내려가진 못하죠.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형색이 하늘이 준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맹자가 말한 유성인 연후 가이천형에 대해서 음미해 보겠습니다. 뜻은 오직 성인만이 형색을 제대로 밟아간다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특별한 신이나 천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 타고난 자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타고난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내가 타고난 온화한 성격이 있다면 누군가의 갈등을 풀어주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고난 용기를 억압에 쓰거나 타고난 지혜를 교만으로 바꾸면 그건 도리어 하늘이 준 능력을 잘못 쓰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을 타고났습니다. 책을 한 번만 읽어도 통째로 외울 수 있었고, 사람 이름과 얼굴도 잊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남을 깎아내리거나 실수를 기억해서 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고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억력은 칼과 같아. 자르고 상처 내는 데 쓰면 언젠가는 자기도 베일 것이네. 그 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주게. 그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형색을 성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알게 됩니다. 타고난 얼굴은 세월 앞에 변하고, 타고난 능력은 환경 앞에 흔들리며, 타고난 기질은 관계 앞에서 단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타고났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있나요? 당신의 총명함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길에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구절. 형색 천성야 유성인 연후 가이천형. 형색은 천성이며 오직 성인만이 그것을 제대로 밟고 살아간다를 통해 하늘이 준 자질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성숙하게 발휘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다움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미 하늘이 허락한 사람이다. 이 능력을 바르게 따뜻하게 써보자. 그 다짐만으로도 우리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맑히는 고전 한 구절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청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나요? 혹시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바느질하며 아들을 훈계하던 엄격한 어른? 아니면 정약용 선생처럼 맑은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던 진정한 선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염자 목지 본무 만선지원 제덕직은 불여미능목자 미지유아.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으면서 목민관 노릇을 잘해낸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단지 옛날 관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구나 무언가를 맡고 누군가를 이끌며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목민관이란 말 그대로 백성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관리입니다. 조선시대 수령이나 현감, 군수와 같은 지방 행정관이 바로 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이 목민관이 꼭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단 하나로 꼽습니다. 바로 청렴입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은 목민관을 보고 나라를 판단합니다. 한 고을의 수령이 탐욕에 빠지면 그 고을 전체가 어지러워지고 반대로 청렴한 수령이 오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실록이나 고전 소설을 보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곤장을 맞는 탐관오리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한 예가 바로 홍길동전의 배경입니다.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해 탐관오리들을 처단하죠.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그만큼 부정한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청렴한 목민관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정약용은 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로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목민심서를 집필했습니다. 그 중심엔 늘 청렴이라는 단어가 자리합니다. 오늘의 구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어느 시골 고을에 한 관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최길순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인물은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 인사를 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 고을을 잠시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여러분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는 부임 후 관청의 장부를 직접 살펴보며 불합리한 세금과 부당한 부역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간소하게 줄이고 곁에 있는 하인들에게도 항상 정중히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관아 문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이런 분이 우리 고을에 오시길 바랐습니다. 그 말에 최길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저는 백성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길을 따라 나와 눈물로 배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모두 목민관처럼 누군가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선배나 상사로서, 사회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는 다름 아닌 청렴함입니다. 자녀에게 정직함을 말로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후배에게 정의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나만 챙기는 모습은요? 친구에게 진심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득을 따지고 있다면요? 청렴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태도, 양심의 소리, 정직함의 힘을 뜻합니다. 이번엔 요즘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검소하기로 유명했는데 구내식당에서는 항상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도 되면 고기 반찬도 드셔야죠. 그 말에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하나 고기 먹는 건 쉽지. 하지만 500명 직원이 눈치 본다면 그건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야. 나는 지금도 된장찌개가 좋고 또 나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청렴하신 분이야. 믿을 수 있어. 이 회장의 태도는 실로 정약용이 말한 청렴한 목민관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영향은 때론 말 한마디로, 때론 행동 하나로 전해지죠. 오늘 다산 선생의 말처럼 청렴은 모든 선의 뿌리요, 덕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맑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삶은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가정과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공정한 태도, 작은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청렴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맑은가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있는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청렴을 실천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목민심서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나도 싫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오늘 함께 나눌 고전의 지혜는 바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아주 짧지만 깊은 가르침입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짧은 말 한마디지만 이 안에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실제 이야기, 현대의 작은 사례들을 통해 편안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는 평생 인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이란 쉽게 말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공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남의 입장은 돌아보지 않으니 다툼이 생기는구나. 나도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한다면 세상에 평화란 없겠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기소불용 물시어인이라는 말로 정리된 것입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에 착하고 청렴한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이 수령은 부임하자마자 모든 고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 늙은 농부, 홀로 사는 노인부터 먼저 찾아갔죠. 그런데 하루는 한 관리가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니, 대감께서 수령이시면서 왜 저런 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까? 그러자 수령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홀로 된 노인이 되어보니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더군.
내가 가난에 허덕여 보니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이의 절박함을 알겠더군. 내가 싫었던 것,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그 아픔을 그들도 겪고 있을 터이니 먼저 찾아가 마음을 다독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수령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 고을은 오랜 시간 동안 다툼 없이 화목했다고 전해집니다. 짧은 예화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낡은 신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신발을 누가 신어요? 다 버려야지.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없어 발바닥이 갈라진다면 저 신발도 고맙게 느껴질 거야. 소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쉽게 무시하지 말 것. 공자가 말한 기소불용 물시여인의 참뜻을 담은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운전할 때. 내가 끼어들기 당하면 짜증나죠?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억지로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무시당하면 속상하죠? 그렇다면 후배나 동료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내가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면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짜 인간다움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매년 여름이면 감자밭에서 땀을 흘리며 수확을 했습니다. 어느 해 이웃이 감자밭을 몰래 파가버렸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가서 따져야지요. 그런데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해보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구먼. 나는 남의 밭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야. 노인은 끝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가짐 덕분에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은 일을 당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남에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야말로 기소불용 물시여인이 삶 속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각박하다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았나요? 혹시 무심코 남을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요?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삶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공자의 말씀처럼 나도 싫은 일 남에게도 하지 말기. 이 작은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남의 실수는 그렇게 눈에 띄는데 내 실수는 괜히 변명하게 되고, 내가 힘들 때는 참고 참지만 남이 힘들어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하지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일깨우는 책은담의 한 구절입니다. 인직과오 의서 이제기즉 불가서 기지곤욕 당인 이제인즉 불가인. 남의 허물은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용서하지 말고 자기의 고통은 참아야 하지만 남의 고통은 절대 방관하지 말라. 짧지만 가슴을 치는 이 말씀. 오늘은 이 지혜를 천천히
그리고 삶 속에 녹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반대입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지적하고 자신의 허물은 변명하거나 외면하죠. 책은담은 거꾸로 말합니다.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나의 허물은 깊이 반성하라. 왜일까요? 남의 허물에 엄격하면 사람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작은 잘못도 꼬집고 탓하면 결국 인간관계는 서늘해지고 맙니다. 반면 나의 허물은 작게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더욱 깊고 넓은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남을 이해하고 속으로는 나를 다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은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포용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남들의 실수에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최치원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허물은 내가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허물이니 쉽게 탓할 일이 아니네. 내 허물은 작게라도 반성해야 스스로가 허물에 잡아먹히지 않지. 실제로 최치원은 벼슬길에 올랐을 때에도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까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남을 쉽게 단죄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의 깊은 뿌리였습니다. 이번엔 짧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아이가 소중히 아끼던 도자기 찻잔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화가 났지만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실수로 부엌에 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아이는 손수건을 들고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오늘 가르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었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결국 사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책은담은 이어 말합니다. 내 고통은 참아야 하고 남의 고통은 절대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내 고통은 남 탓하거나 세상 탓하지 말고 조용히 꿋꿋이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이 아파할 때 나는 더 힘든데 뭐 하면서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참아냈지만 저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겠구나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옛 중국에 한 신발장수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발이 꽁꽁 언 아이가 울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지만 신발장수는 가게 문을 닫고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팔려던 신발 한 켤레를 신겨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팔아야 먹고 사는 신발인데 손해 아닌가? 신발장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적 발이 얼어 터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겪었던 아픔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자신의 허물은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고통은 참고 견디며 남의 고통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하지만 깊은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욱 사람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꼬집고 탓하지 않았나요? 오늘 나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나요?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오늘 하루 책은담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고전의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다음의 말입니다. 명야 유성은 군자 불위명야. 이 구절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명이 부여한 것이지만 인성의 성장에 의지해야 비로소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도덕에 대한 성인의 잣대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한 우연성과 상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스스로의 수양과 도덕적 선택에 따라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운명과 인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운명과 성품 두 축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환경, 부모, 성격 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운명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건 군자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군자, 즉 훌륭한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탓하거나 기대기보다 자신의 인성을 기르고 스스로 수양하며 삶을 개척합니다. 쉽게 말해 환경 탓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우 이익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가난하여 공부할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작은 방 하나에서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며 사색에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양반가의 자제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할 때 성우 이익은 촛불 하나 없이 달빛에 의지해 글을 읽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조선 후기 실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가 되었고 그의 글과 사상은 후대 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우 이익은 분명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의 선택과 인성, 수양이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은 50세가 넘어서야 스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배우로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운명만을 탓했다면 그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발성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작은 단역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쇼생크 탈출, 브루스 올마이티 등 수많은 명작에서 주연을 맡으며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자는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처지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인성과 실력을 키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운명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인성을 기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성품을 만듭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노력은 운명을 이깁니다. 타고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느냐입니다. 넷째, 불평보다 실천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을 탓하는 시간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배우고 읽고 생각하는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맹자의 명야 유성언 군자 불위명야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운명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삶을 마주하느냐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은 모두 우리의 선택과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군자는 주어진 조건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성을 통해 운명을 넘어서는 삶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짧지만 강력한 구절입니다. 범희무익 유근유공. 이 말은 물은 노는 데에 이익은 없고 오직 부지런해야만 공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유혹이 많아진 시대에는 더더욱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부지런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의미한 유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예화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범희무익, 여기서 희는 놀이나 유희, 즉 쓸모없는 오락적 행동을 뜻합니다. 물론 쉼과 여가도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인생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유근유공, 즉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낭비보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움직이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던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각한 이후라 마음이 무너질 법도 했지만 그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땔감을 구하고 낮에는 백성들의 삶을 고민하며 책을 썼고 밤에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목민심서는 그가 유배 중에 쓴 대표 저서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의 모범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함 하나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후세에 남을 공을 이룬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가 만일 유배 기간을 한탄하며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유희의 대표적 예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며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한 직장인은 퇴근 후 하루 3시간씩 유튜브와 SNS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이면 21시간, 한 달이면 90시간 이상을 그냥 날리고 있구나. 그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독서와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체중이 줄고 건강이 좋아졌으며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꾼 셈이죠. 이 역시 범희무익 유근유공의 현대적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거나 잠들기 전 휴대폰 대신 명상을 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시간 사용을 기록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유희에 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셋째,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막연한 하루보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여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산책, 음악 감상,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익한 여가를 즐기세요. 다섯째, 나만의 시간 금고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집중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만큼은 유희로부터 자신을 단절해 보세요. 명심보감의 범희무익 유근유공은 단지 일중독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유희에 빠져 인생을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라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공을 하나 쌓을 것인지, 여러분의 하루가 부지런함으로 채워져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한 걸음 함께 내딛어 봅시다. 감사합니다.